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그리고 이제 박사로서도 정비사업 논문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진짜 금지옥조 같은 굉장히 좋은 논문들 발표해주고 계신 김재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박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원래 저희 항상 빠숑님이랑 이제 2026년도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했었던 영상 두 가지가 새해 시장 전망이랑 그렇죠. 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시장 전망을 항상 했었는데 2026년도만 이제 시장 전망이 2026년도가 너무 우려스러운 게 많아서 시장 전망과 이제 전월세 전망을 따로 구분해서 두 번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망,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을 안 했어가지고 이번 1월달 이제 마지막 방송 주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설렙니다. 바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재경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야일 것 같고요. 한번 귀를 쫑긋 눈을 반짝 띄우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시죠. 네, 타이틀은 2026년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바로 앞에 이제 일부 영상 이제 보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부에서 어떤 얘기 마지막에 썼냐면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 한다라는 얘기를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팔아야겠구나가 아니라 팔긴 팔지만 똘똘한 채가 더 심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드렸죠. 그래서 2025년도 12월 달에 강남 3구랑 용산구 제곱미터당 가격 그리고 바로 12월 달 더 전 이제 2024년도 12월 달이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올랐구나. 근데 여기서도 노도강 금관구 해당 외곽 지역들 금액이랑 또 다시 한번 2025년도 12월 달에 보면 별 차이가 안 났구나. 여러분들은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한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들을 처분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된다라는 부분 인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똘똘한 채가 더 심해지는 거랑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얘기랑 뭔 상관이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도 지역별 양극화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정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 들으러 온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있으니까 왔을 거고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을 왜 관심 있게 보느냐?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신축을 가지면 좋겠는데 비싸잖아. 그렇죠. 예, 돈이 없으니까 네. 좀 쌀 때 신축 아파트 될 거 갖고 싶어서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축을 돈이 있으면 사면 됩니다. 바로 사면 되지. 레미안 원벨리 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원베일리 80억 사면 됩니다. 한강 안 보이는 것도 60억 중반 사면 됩니다. 네. 근데 돈이 안 없죠. 되니까. 99%는 우리가 네. 솔직히 있어? 자기 있어? 저 안 됩니다. 80억 있어? 안 됩니다. 현찰 우리가 어디 있어요?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오는데. 맞아요. 예. 취득세 낼 돈도 안 우리 또 줍니다. 다주택자라서 대출도 안 나와. 맞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상대적인 소액으로 네. 그래서 나도 신축을 받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란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내가 분당가에 다 했을 때 총매가가 8억이다.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13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시간 지나가면 5억은 벌겠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비 사업의 매력인데 뭐 속된 말로 안전마진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안전마진이라고도 하죠. 네. 근데 투자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게 있을까요? 100%는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할 뿐이지. 예. 나중에도 후술하겠지만 이 안전마진의 가장 큰 함정은 완공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죠, 이 그렇죠. 안전마진이 있는 겁니다. 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영상을 미리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자면 네. 재개발 재건축 2026년도 엄청 힘들 겁니다. 아, 어떻게 엄청 힘들 거고요. 네. 박살날 곳들도 많을 겁니다. 그 현장들도 네. 진짜 선별을 해서 투자해야겠네 이제 앞으로. 네. 옥석 가리개 필요한데. 옥석 가리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업성도 안 따져보고 그냥 무작정 된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맞아. 우리 막 그 얘기. 1억 투자해가지고 10억 벌 수 있는 곳. 그런 곳 있으면 우리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강의를 할 리가 없지. 자기가 한 10개 사겠지 10억 갖고.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10개 사가지고 내가 100억 100억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좋은 걸 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다 팔아먹으려고. 어떻게든 그냥 되도 않는 거 재개발 이슈 끼얹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물론 그런 곳들도 올라는 갈 수 있죠. 올라는 갈 수 있죠. 근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식으로 비교하게 되면 테마주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 급등. 예, 근데 급등은 올라는 갔어. 네. 근데 테마가 사라졌어. 네.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 급락, 매도 불가. 그렇죠. 수요 매도 빵. 불가.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드리고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 우리가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재개발 재건축 어렵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끝났습니다.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결론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도 이제 관심 갖는 사람은 거꾸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신축 가격이 이거 이미 지체가 예전에 만든 건데 그때는 13억이면 비쌌거든요. 서울 중위 가격이 넘었었으니까.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저 가격으로 경기도에 나오면은 미친 놈들이라 그랬어. 저게 뭐 가격이 말이 되냐고. 근데 지금 뭐 광명도 17억. 싼데 그런 가격이 돼 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네. 지금은 노도강도 13억이 넘어가요. 넘어가죠 이제. 15억이에요, 15억. 예. 그러니까 이 장표도 좀 이제 바꿔야 되나, 현실 반영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답이 나와요. 지금 분당 금액이 네. 엄청 올랐습니다. 그렇죠. 공사비도 엄청 맞아요. 오르고 재개발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신축 가격도 올랐어요. 더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서대문 동대문구 라인들도 이제 20억 시대가 열렸고요. 그렇죠.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도 30억 시대가 열렸고요. 지금 잠실 르엘이 48억이라는데 네. 강남권역은 이제는 장난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신축이 이렇게 치솟으니까 우리가 분당 금액 물론 문제는 있지만 네. 분당은 많이 내는 거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앞으로 정비 사업들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서 가야 된다. 잘 따져보면서 가야 된다. 이 안전마진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해드려요. 예. 그러면 일단은 왜 재개발 재건축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으냐? 현 정부가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129 부동산 대책 발표됐었을 때 뭐 이 대책이 맹탕이다 뭐다 얘기는 앞에서 했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실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뭐 이런 공급 대책들 하려 했었을 때 저는 이제는 공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 검표율 완화 등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족이 뭐죠?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좀 더 이따가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택지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 택지들 영끌 공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이 공급 진짜 빠르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서울시가 당장 반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반대를 하든 말든 2026년 6월 달에 서울시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바뀌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예,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 반대를 하든 말든 갈아 끼우고 네. 뭐 인허가 안 할 거야? 그러면 용산 정비창 1만 세대 필요 없죠? 여기다가 5만 세대 넣을 수도 있습니다.
5만 세대 불가능하나요? 어차피 뭐 오피스 개발해봤자 분양도 잘 안 되고 요즘 오피스 공실률도 있다는데 그냥 용산 정비장 싹 밀고서 임대 아파트 열심히 때려놓고요.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라 또 용산 민족공원 부지 여기다가 또 5만 세대 용적률 한 500%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때려 넣으면 뭐 넣을 수 있겠죠. 10만 세대도 가능해요. 그럼요. 10만 세대도 가능한 부지입니다. 10평대 14평짜리 막 때려 넣으면은 뭐 20만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 같으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일단은 사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산 미군기지 얘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도 관심사였거든요. 네. 정비창 얘기는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용산공원을 초토화시키는 방안이 나올까 안 나올까가 관심사였지만 그 얘기는 빠졌습니다. 근데 모르죠. 지방선거 결과 보니까 서울시장이 민주당이야. 이제 인허가도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막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사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었지만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 공약집을 보게 되면 또 좀 기대한 바도 없잖아 있긴 했었지만 이 사족이 조금 쎄하다라는 얘기 정도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솔직히 명확해졌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고 규제를 더 강화만 시킬 겁니다. 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투기거래지구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 투기거래지구 부활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여러분들이 조정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세금에 대한 규제, 세금 뭐 대출, 뭐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에 대한 사항. 네. 이 부분들도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항상 반대를 해왔었지만 적어도 단기급 등을 뭐 일단은 서킷 브레이크 딱 주식시장에 거는 것처럼 뭐 했다라고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소한 투기거래지구는 지정하면 안 됐다는 얘기를 저는 언론사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거든요. 네. 투기거래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예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 자격에 대한 얘기죠. 5년 재당첨 금지, 조합은 지향도 금지 규정에 대한 사항인데 투기거래지구는 왜 규정한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투기거래지구 지정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늦어질까요? 저거는 그냥 발목 잡는 거잖아요. 네. 발목을 잡고 싶을 테니까 네가 갈 수 있으면 가봐. 뭐 이런 제도잖아요. 예. 그렇죠. 오히려 사업 속도를 지연시키는 규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니 정비사업 활성화 유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거는 태생 자체가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집값 막으려고 재개발 재건축을 느리게 하려고 만든 제도잖아요. 제도 자체가 태생 자체가. 빠시 형님이 역시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제가 맨 마지막쯤에 하려고 했었던 죄송합니다. 얘기를 미리 꺼내셨는데 네, 이거 좀 귀 닫고 잊어먹으세요. 예. 이거 지웁시다 이거. 예. 근데 사실 맞는 얘기긴 해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 싫어하느냐? 재개발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아주 정답을 답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본인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투기해가지고 그분들 말의 표현을 빌리면 투기죠. 적폐고. 근데 본인들은 떼돈 벌어놓고서 너네들은 안 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 온상이다. 얘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탄압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탄압을 했었고 그 유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다를까? 바로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게 똑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대놓고 탄압하겠다까지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저게 대놓고 탄압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아직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죠. 아니 투기 과열지구를 한다는 게 대놓고 탄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재개발 재건축 저기 규제 정책인데 맞아요. 투기잖아 투기. 거기 내용이 딱 하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인 거잖아. 다른 내용 하나도 없어 거기. 맞습니다. 그럼 이게 규제 탄압 아닌가?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일부에서도 어떤 얘기 했었냐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하겠다, 탄압을 하겠다 얘기는 그동안 없었었다가 근데 지금 대책들을 보면 다주택자 탄압인데 이랬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트위터에서 막
트윗을 날리는 거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 못 버틸 때까지 세금 올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야 이제는 이제 우리 속내 고양이도 이제 발톱을 싹 들이내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얌전히 일단 당선해야 되니까 하다가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재개발 재건축은 표면적으로는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재건축 나쁜 겁니다. 탄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네.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도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재개발 재건축은 이거 투기 온상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강화하고 주택도 충분하다. 이러면서 막 맞아요. 공급도 충분하다. 재개발 재건축 필요 없다. 맞아요. 예. 우리 김효미 전 장관님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안전진단 강화하고 그리고 5년 재당정지 도입하고 전매금지 다시 부활시키고 원래 재개발은 전매금지 없었는데 갑자기 신설하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제도 부활시키고 5만 가지로 딱 규제를 해왔거든요. 40년도 되었었나 그때? 네? 40년 재건축 가능 연한이 아 가능 연한을 20에서 30으로 늘었던 게 네, 그건가? 30으로 늘렸습니다. 그런 거구나. 네. 40으로 늘리지는 않았었죠. 네, 40 얘기까지 나왔지만 40까지는 안 40 갔습니다. 얘기가 나왔었지. 예, 네. 맞죠. 예. 그런 식으로 갔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네. 이재명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면서 투기 걸지구 얘기가 나와서 이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규제 정책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실수한 게 아니냐. 627 대책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주비랑 중도금 대출 규제도 네. 지금도 금융위 관계자들은 이주비가 아직도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헛소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지금 최근에 기자님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것 중 하나가 네. 이주비 때문에 재결정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6억 이상 나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대요. 미친 거죠. 전혀 이해가 전혀 없는 거가 지금 이주비 대출에 대한 쟁점은 다주택자들 이주비 중도금 대출 못 받는 게 쟁점인데 갑자기 1주택자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고 설령 1주택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있으면 못 받잖아요. 지금 투기걸 지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아파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3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금융권에서는 뭐 해주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2억 상은 다 걸어놨죠. 네. 물론 또 역시도 이금융권에서는 우리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해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금융위 관계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탄압받아 탄압. 이금융권 가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건가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들 뭐 이제 이주비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대책 발표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대책들 긁어 모아서 그냥 발표한 거 아닐까 그냥 잘 몰라서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왜 대통령 공약에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얘기하는데 국토교통부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규제가 나오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속내는 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생각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 규제를 하고 싶었던 건데 네. 그냥 세트로 빵 때리네. 여기는 대출 규제 하면서 나왔다가 스리슬쩍 재개발 재건축 규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들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 나올 때 토호제예요, 세금이에요 이런 얘기만 나올 때 네. 스리슬쩍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었다. 네. 아까 우리 진성준 위원님 토호제, 투기거지구 확대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미 7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 발언 무시하시면 안 된다 얘기 한번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부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업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네.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지휘양도 금지에 네. 걸리게 되고요. 참고로 요즘 모아타운도 많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조업 설립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입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전매 예외가 되려고 하면 이제
해당 규정은 도시및중앙정비법 39조 2항에 있고요. 그리고 전매를 하기 위해서라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실제로 사건 사고 많이 터지거든요. 진짜 1주택자여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안 되고요. 혼인학과 특례 안 되고요. 동거봉양 특례 안 되고요. 농가주택 안 빼줍니다. 진짜 1주택자여야 돼요. 왜냐? 법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특례들은 소득세법 혹은 지방세법에 있는 내용들인데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농가주택 빼줄게요라는 얘기 없어요. 그런 진짜 1주택자만 팔 수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청산당하는 사람들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좋습니다. 주거설립 인가로부터 333이라고 하죠. 주거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 인가 신청 안 했다던가, 사업시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했다거나,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모아타운도 많이들 물어보니까 모아타운은 이제 5년 보유 3년 거주인 1세대 1주택자고요. 그 아까는 333이었는데 여기는 223입니다. 223. 모아타운은 네.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23. 네, 모아타운이랑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네, 이제 법이 다르죠. 네. 여기 이제 법이 다르네. 빈집 및 빈집 소규모 정비 주택 사업. 정비에 관한 오케이, 특례법으로 가기 때문에 아유, 좋습니다. 이거. 일명 빈소법이라 말하죠. 빈소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 좀 다르다라는 얘기 하고요. 근데 전매 금지만 강화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팔고 싶은데 못 팔아요. 목동 주거설립 인가전에 팔려 했더니 세입자가 토호제 그렇죠. 을지를 하는 거죠. 6천만 원 주겠습니다 했는데도 싫은데 나 더 살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도시 및 중앙정비법 제 72조 6항 이것 때문에 사실 다들 그렇게 이사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5년 재당청 금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투기거래 지구의 정비 사업은 분양 대상자 선정일 여기 괄호 치고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고 써 있죠.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5년 내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서 갑자기 유료 상담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5년 재당청 금지 문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제가 대충 설명은 드렸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투기 과열 지구 일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됐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었었을 시점이 있었었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투기거래지구 지정돼 쭉쭉쭉 됐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돼서 2023년도 13부동산 대책 때 투기거래지구가 풀려가지고 이번에 다시 지정된 게 2025년도 11호 부동산 대책 때 다시 재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이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 근데 지금은 투기거래지구야. 네. 그래도 이 사람은 투기거래지구일 때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게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분양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분양 신청 대상 지역이 투기거래지구 아니었어. 그러면 또 상관없고 혹은 투기거래지구일 때 분양 신청을 했었지만 투기거래지구일 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5년이 이미 지났어. 그건 당연히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케이스를 따져보다 보면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라고 돼 있지만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에요. 그래서 청약 당첨된 사람들도 5년 재당첨 금지엔 걸리지만 여기에서 투기 과열 지구일 때 청약이 당첨됐었고 5년이 아직 안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걸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줍줍 미분양대 잡은 사람들은 또 피해 나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도정법이잖아요. 정비 사업으로 진행된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만 걸립니다. 우리가 청약홈으로는 이거는 안 돼요. 청약홈에서 내가 10년 이렇게 뜨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근데 5년 재당첨 금지고요. 도정법은 그냥 무조건 5년입니다. 이거 잘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또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나 예를 들어 2기 신도시에서 택지개발지구로 된 곳에서 청약을 받았다. 네. 거기는 투기거래지구일 때 청약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은 5년 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제가 다 말하기에는 시간상 5년 재당첨 금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 이게 기산일과 효력일에 대한 구분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냥 어서 들어보니까 안 된대라고 했었다가 와서 저랑 상담 받고서 아 상관없구나라고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그렇고 복잡하게 말하면 이거 규정 꼬아놓으면 꼬아놓을수록 전문가들만 좋아집니다. 그러네요. 전문가들 찾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포세라고 해서 양도세를 되게 꼬아놨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세무사들은 솔직히 포기한 세무사들도 있지만 신나는 세무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요. 예. 우리 양도세 잘하시는 전문 세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또 안수남 형님이나 뭐 미네르바 올빼미님이나 뭐 그런 분들은 더 떴죠. 예. 그분들은 진짜 사람들이 세무사마다 얘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야겠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얘기도 이게 다 달라요. 왜냐면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법이 한두 개여야지. 일단 네. 법 아까 해석이 다 다르잖아. 일반 정비사업과 또 소규모 정비사업이 또 다르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저도 논문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막 상담료 제발 드릴 테니까 상담 좀 잡아주세요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일단 그랬었던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상담 결과가 5년 재당첨 금지 대상자가 아닙니다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걸려요라고 하면 이제 박 터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팔아야 돼? 어떻게 돼? 팔아야죠. 근데 문제는 못 팔잖아요. 못 팔잖아. 세입자 껴있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세입자도 껴있어. 또 투기 걸지고 부활해버리니까 네. 바로 전매금지가 걸려. 그리고 맞아. 좀 그럼 뭐 총산 당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피 다 날아가는 거야? 네, 날라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했죠. 네. 가두리 양식. 아. 이제 물고기들 싹 들어와요. 한 다음에 다 물고기들 어느 정도 좀 차면 딱 차단합니다. 장벽 딱 쌓는다. 그 다음에 물을 쫙 빼는 거죠. 네. 그 이제 이 물고기를 파닥파닥 거리다가 아이고 숨 못 쉬겠어요. 막 이러는 건데 예.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데 이 전매금지 때문에 진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재건축이 진짜 심각합니다. 재개발도 전매금지에 있지만 적어도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금지예요. 기간이 좀 한 6, 7년 더 있죠. 예. 그럼 5년 재당첨 금지에 만약에 대상이 돼요. 돼요. 근데 내가 A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B 재개발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B를 팔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물론 팔기 싫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이 내가 올랐는데 맞아. 한남 4구역, 5구역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지금 가격 엄청 오르고 있는데 더 가지고 있고 싶어도 분양 신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팔아야겠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피 있을 때 팔아야지. 그래도. 예, 맞습니다. 현금 청산 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씩 고가 주택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동네들은 몇십억씩 감정평가 금액에서 청산당할 수도 있거든요. 헉 하기 때문에 팔아야죠. 근데 재개발은 팔 수도 있는데 재건축은 못 팔아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분양 신청을 하는데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전매금지잖아요. 네. 퇴로가 차단됐습니다. 퇴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5년 재당첨 금지를 해소하든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없애던가 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 최소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도 네.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재개발과 똑같이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재건축 가지고 있어. 근데 재건축을 또 가지고 있어. 또 가지고 있어. 예전에는 여의도, 목동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됐는데 네. 이젠 투기거래지구야.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일 때까지만 상관없었는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강제 청산이야. 어떡할 거야. 그럼 만약에 같은 단지 두 개 있으면 합치면 안 되나? 지분을?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다물건조를 묶이니까 또 조합설립 인가 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구역인데 두 개를 못 받게 하니까 분양 신청 전에 팔아야 된다. 근데 못 팔면 어떻게 되냐가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는 얘기들 하는데 예. 중이 아이고 다주택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다주택자였었는데 네. 갑자기 주지스님 얘기하는 거죠. 다주택은 어. 우리 풀소유하는 애는 네. 우리 무소유절에 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우리 직보다 집 아니겠습니까? 집보다 집이죠. 예. 그래서 아유 스님 제가 죄송하지만 전 풀소유가 좋습니다 하면서 떠나려고 했더니 감히 떠나려고 해. 우리 절을 떠나려고 하다니 안 돼 하면서 또 이제 길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퇴로가 차단당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주하고 가 하는 거예요. 시주해. 그 주택 내놓고 가. 네. 그때 여기서 내가 풀소유를 하려 했었지만 무소유로 가야겠구나 하면서 내가 투기를 하려 했었던 이 속세에 쩌든 이런 사항들 다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요? 못 떠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위하는 거죠. 내가 저를 불태워서라도 차마 불태우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주지스님과 이제 투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송을 걸겠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로 기사 떴었죠? 네. 11호 부동산 대책 위헌 소송 이제 위법하다라고 하면 행정 소송 걸었는데 1심에서 합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정부에 면죄부를 줬는데 네.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합법이 아니라 기각한 거 아니었어? 그냥 그 신청자 위원 자체. 그랬었나요? 예, 저 기사만 행정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패소했던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그냥 기각. 그래요? 더 심각하네. 더 심각해.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갔는데 이것도 이거 뭐 조합원 지형도 금지 문제입니다. 5년 재당청 금지 억울합니다라고 소송 걸어봤자 정부 상대로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겨요. 어디를 상대로 소송 거냐? 조합을 상대로 소송 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조합은 사적 인형이기 때문에 배째고 두면은 이게 또 법대로 못 할 수가 있잖아. 그런 거잖아. 예. 그래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5년 재당청 금지잖아요. 예? 5년만 버티면 돼. 지연시키는 거 일부러? 네. 그리고 이미 5년이 아니라 관리차원 인가 받은 지가 이미 한 2년 3년 지났어. 그럼 1년만 더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년만 버티자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놓으면 이거 뭐 너무 무섭다 이거. 조합 상대로 승소를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연만 시키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30까지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재건축 조합들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제가 이 얘기를 분명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되자마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지만 제가 언론사 기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재개발 중축 발목 잡기 됩니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 기자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경 기자님이 최근에 한번 전화 주셨었는데 소장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줬대요. 어떤 일이세요 하니까 지금 강남의 모 재건축인데 비대위가 나타났대요. 그렇죠. 보통 비대위들의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조합장 해먹으려고. 그렇죠. 너 내려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그렇죠.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긴 정치를 할 수 없대요. 조합장에 관심도 없어. 조합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예. 일단은 막 이렇게 가면 사업에 문제 있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막 공론화 시키고 카톡방에서 분탕질을 하는데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아.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래 그게 진짜 옳은 길이라고 하면 토론을 하자. 그럼 우리가 수용을 할게 라고 해서 공론화를 하자라고 했더니 나오지도 않아. 뭐야 이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했었던 게 떠올랐대요. 그 기자님이. 이 사람들이 그냥 사업을 고의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진 않겠죠. 우리가 뭐 다주택인 사람들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큰 뜻을 공감해가지고 내가 풀소유를 하려 했다가 잘못됐거나 무소유로 돌아가자. 뭐 현금청산 당해서 내가 20억 손실 봐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냥 내가 투기하려다가 실수했습니다. 아유 내가 천벌을 받았네 하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 보다 보면
이게 몇백 명에서 많으면 1000명도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서 이 5년 재당첨 금지가 안 걸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확률이 네. 얼마나 될 것인가. 아유, 그럼 이렇게 100%뭐딱 한 집만인 사람이 어딨어. 제 생각에는 다주택자 비율이 평소 때도 한 10 몇 프로 되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 비율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많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소송 걸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네. 딱 우리 조합에 한두 명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사업은 지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재개발 정책 활성화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 이상 최소한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로 재개발과 일원화 시켜라. 그 얘기를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네. 저 항상 어딜 가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해결 안 하면 네. 그냥 활성화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지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가십시오. 예. 네. 네. 그러고 이주비 대출도 진짜 문제예요. 네. 이주비 대출도 예전에 저희 이제 별도로 영상 맞습니다. 길게 찍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한 사항 영상 참고해 보시고 핵심만 얘기해 보도록 하자면 우리가 627 부동산 대책에서 네. 다들 이제 6억 상한 주고서 대출 금지하고 수도권에 다주택자는 대출 영어 만들고 이것만 기억하지만 네. FAQ를 살펴보게 되면 네. 뜬금없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도 규제하겠다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들부터 적용시켜버리겠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조합원 절반이 이주비 대출 빵원이다. 왜 조합원 절반일까요? 다주택자 많단 거죠. 그러니까 저긴 정비 사업은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반이 투자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상경 1차관도 이제 낙마하셨지만 네. 부익남 채널 나갔었을 때 전 그거 봤거든요. 보니까 부익남이 그 얘기했어요. 이주비 대출 규제하면 재개발 재건축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네. 이상경 차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1주택자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다주택자들 얘기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개발 재건축은 다주택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우리가 일명 뭐 몸테크라고도 하지만 그 녹물 나오는 주택에서 주차도 힘든 주택에서 그 주거 환경이 험난한 곳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내 집은 하나 있고 재개발 재건축 하나 더 사놓고 얘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때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실수요죠. 실수요죠. 이게 뭐 다주택 투기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실수요죠. 당장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잠실 장미 아파트 실거주 안 하지만 실수요자라고 하시잖아요. 장미 완공되면 들어갈 거니까. 뭐 우리 대통령님도 실수요자잖아요. 그렇죠. 예. 당장 대통령님께서도 예, 정비구역 확정됐잖아요 이번에. 양지마을 네, 대형 평수 금호아파트. 예. 안 팔고 계시죠? 예, 확정됐죠. 그거 전 실거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좀 예. 절대죠. 실거주가 맞잖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거 투기를 한다. 아니 투기 아니죠. 실거주 안 하고 투기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실거주라고 본다고요. 실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실거주라고 본다고. 왜냐면 우리 대통령 임기 끝나면 공관 빼고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양지마을 신축 아파트 되면 이제 노후 생활 좋은 데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근데 그때까지는 신축이 안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운이 3년밖에 안 났기 때문에 좀 더 있으셔야 되긴 하지만. 네, 뭐 그거지만 어쨌든 네. 보유하는 게 전 나쁘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니까. 그런데 실거주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재개발 재건축은 그게 진짜 거기에서 몸테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적어도 중도금은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일명 빵빵백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는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60, 60. 잔금 30으로 하지만 네. 다 중도금 대출 받았거든요. 근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거를 없애서 계약금 10, 잔금 90으로 하든가 계약금도 아예 0원으로 할게. 잔금 때 다 받을게. 이렇게 하는 조합들이 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 잔금도 더 늦게 해도 된다고 막 그런 데도 맞습니다. 있어. 야.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처음에 3구역의 현대건설이 준공으로부터 1년 뒤에 잔금 쳐도 됩니다. 완전 대박 아니야 진짜. 그 1년만 그 정졌던 굴려도 얼마야. 그러니까 한남 2구역에서 받고 우리는 2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남 4구역에서는 우리는 4년입니다. 왜냐면 이게 전세 편안하게 맞추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적어도 중도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회계상의 처리만 이주비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거지. 이게 실제로는 뭐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는 건데 네. 근데 이주비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주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집에 있는 세입자한테 돈이 집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빼줘야 되잖아요. 네. 안 빼주면 조합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거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네. 이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추가 이주비로 푸는 쪽으로 갔습니다. 네. 이게 막 이거 너무 강합니다. 풀어주세요. 하니까 예외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추가 이주비는 가능해라는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거가 추가 이주비는 공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합원들이 담보대출로 가게 되면 4%대 지금 중반 그렇죠. 가거든요. 1금융권도 주담대가 지금 4%대입니다. 네. 근데 신용대출로 가잖아요. 이거는 조합이 PF를 일으켜서 빌려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대여해주는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시공사가 어디냐도 중요하겠지만 6에서 8%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졸지에 거의 더블 금융비용을 2배를 내야 돼요. 와, 그러면 이게 또 이주 철거 기간도 한 2년은 잡아야 되고 공사 기간도 요즘 모아둔 3년도 짧다. 4년 지시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공사 기간 6년. 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도 6년 동안 금융 비용이 이게 8%로 누적되면 분담금만 그렇죠. 우리가 분담금은 정확하게 아니죠. 금융 비용이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정책 활성화 시키겠다. 분담금 줄여주겠다.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이주비를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알면서 금융위원회 사람들이 이주비 개념을 왜 이렇게 모르지? 재개발 정책 아무리 몰라도 왜 헛소리를 계속하지? 라고 했지만 네.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 반 진담반도 있습니다. 금융 카르텔이 예. 사실 대주단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빌려주는 은행은 똑같아요. 뭐 서울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이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주담대로 가느냐 신용대출로 가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갑자기 금리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럼요. 주담대는 아직까진 그래도 신용대출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니까. 그렇죠. 이 수준이. 그러니까 이거 또 한 번 빌려주기 시작하면 PF가 몇 천억 단에서 뭐 심하면 조 단위로 빌려주잖아요. 대단지 뭐 3천 세대, 5천 세대 그런 건 조 단위가 나오죠. 그러면 금융 수익이 얼마나 불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은행들 주머니 빵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왜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추가 이주비는 규제를 해도 기본 이주비는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강제로 고금리 상품으로 밀어버리는 게 현재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인데 가산금리는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작년 초보다 지금이 금리가 더 높아. 맞아요. 웃기잖아요. 자, 작년에 기준금리를 2번 내렸는데 2번 내린 거 감안해도 주담대 금리가 더 높아. 맞습니다. 이거는 은행만 배불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은행원님들 밥 사세요. 인센티브 많이 받았을 테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정부의 졸속 규제다. 이거 이주비 규제에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잘 모르는 거 아니냐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려고 한 거야 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게 이게 정부의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사비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것 자체가 분담금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담금 자체가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3억 정도? 그렇죠. 뭐 적게 나는 데는 한 2억 이렇게도 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낮아야 기본 5억입니다. 5억 깔고 하죠. 30평대는 5억 네. 깔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이제 관리처분 총회하고 착공 앞두고서 시공사랑 이제 공사기 협상하는 데들 결국은 또 올라가거든요. 지금 분담 금액 7억, 8억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5억은 낮은 거예요. 최소 5억입니다.
그러니까 상계주공 1단지 5억 내라고 했다가 지금 7, 5단지, 5단지. 예, 아, 상계주공 최근에? 5단지. 그러니까 지금 그때 했으면 5억인데 지금 7, 8억 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이제 답이 안 나와요.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온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평당 1,000만 원은 안 왔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시공사 선정할 때 900만 원대로는 가요. 근데 올리겠지 뭐. 예.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 시공사 선정할 때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기 직전 네. 착공 직전에 공사비 협상을 다시 하거든요. 다시 하죠. 현재 시점의 물가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는 다 1,00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평당 600, 700에 시공사 선정했었던 곳들이 900까지 간 곳도 있고 하이엔드로 가고 이런 곳들은 근데 간신히 그래도 800에서 막은 곳들이 있거든요. 저기 뭐야 북가현 2구역 그런 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갖다가 공사비를 어떻게든 막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는 스타트가가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저항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지만 네. 근데 처음부터 입찰할 때 우리 800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요즘은 아예 안 들어가.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메이저 시공사 받고 싶으면 900으로 올려서 지금 다 입찰되는데 얘네도 스타트가 900이면 얼마가 될까라는 건 생각해 보셔야 된다. 1,000만 원 100% 넘어갑니다. 예. 평당 1,000만 원이고 예전에는 뭐 확정 공사비도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확정 공사비로 해도 올리더라고. 그냥 공사비도 저희 못합니다. 계약 파기하시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1,000만 원 넘어가는 곳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고층으로 가는 곳들 네. 그리고 고급화 완전 차원이 다른 고급화로 하겠다. 강남은 다 고급해야지. 네. 뭐 자기들은 안 할 수 없잖아. 예. 그리고 또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곳들. 네. 소규모 현장들은 이미 공사비가 1,000만 원 돌파해서 뭐 1,200, 1,300까지 간 곳들이 있거든요. 반포에 그 두 동짜리인가 거기는 지금 1,400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반포의 그 오띠에르. 그러니까 잠원. 네. 잠원동에 거의 신반포 예. 18차인가? 그렇죠. 오티에르. 네. 오티에르 신반포 거기가 작은 단지라서. 거기가 이제 공사비 장난 아니게 터지고 그래서 분담금 막 10억씩 내야 되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현장들이 우리가 뭐 사업성 좋아요 뭐요 다 헛소리인 게 걔네들 실제로 착공할 때 되면 일단 물가가 달라질 게 일단 제일 첫 번째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300을 예상해 놓고 출발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공사비가 9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거는 적어도 깔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분담 금액 별로 안 낸대요 라고 해서 보니까 공사비 얼마 잡았어요 하니까 700으로 잡아놓고 이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가서 분담금 다 빵빵 터져 나가는 게 지금 나오다 보니 제가 이제 얘기한 게 2024년도 당시 헤럴드에서 이제 강연했었을 때 분담금 5억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 뉴노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평균 분담금 5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사에서 평균 분담금 5억 시대가 온다라는 제 말을 인용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평균 분담금이 5억이 아니라 최저 분담금이 5억입니다. 하한선이 5억이 됐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르고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네. 그렇게 가면 분명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소장님, 우리 대통령님께서 용적 인센티브 팍팍 주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될 겁니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대통령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긴 줄 것인가? 진짜 이제는 앞에 보니까 좀 쎄합니다. 재계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공짜가 아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럼 일단 이 얘기 먼저 할게요. 네. 제가 도시계획으로 박사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 보존해서 네. 재개발로. 재개발 지원 석사 논문은 도심복합 사업으로 썼었고 네. 이제 박사 논문은 도시재생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쓴 건데 박사. 이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3종 체계. 네. 우리 여러분들 익숙한 게 주상공록이라고 얘기하죠. 네. 1종, 2종, 3종, 준주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게 용적률 건폐율 해서 뭐 이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준 허용 상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상한 용적률은 여러분들께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기부 체납 임대주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은 용적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도 실질 용적률 즉 연면적은 산술급수적으로 높아진다더라. 왜 그러느냐? 땅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종상향까지 가는 경우는 보통 20% 땅을 빼앗겨요. 내가 기존에 용적률이 200이었다가 300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충 보면 일반인들은 용적률이 100%가 증가한 줄 알겠지만 실제로는 40평밖에 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좋아요, 건물이 좋아요 라고 하면 당연히 땅이 좋습니다. 무조건 땅을 온전히 소유하는 게 진짜 좋은 거죠. 근데 땅 20%를 떼어내버리고 건물 40%를 얻어가요. 이게 옳은 교환인가요? 등가 교환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특히 서울은 땅값이 월등히 비쌉니다. 건축비보다. 건축비가 아무리 하이엔드라도.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박사가 아니라서. 이건 박사가 돼야 가능해. 김재경 박사. 네. 물론 저도 대학원 가서 처음으로 알았었던 거긴 한데 네. 그전에 당연히 용적률이 높으면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저조차도. 네. 그랬는데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김 소장 그것도 몰랐나?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박사니까. 네. 박사들만 아는 것 같아. 네. 실제로 인허가를 받아보면 안다라고 하시던데 근데 이런 얘기를 서울시는 얘기 안 하죠. 국가도 얘기 안 하죠. 왜? 우리가 양아치란 얘기를 밝힐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는 정부는 땅을 받아가는 게 좋잖아요. 땅 내놔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당연히 정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용적 인센티브 줄게라는 식으로는 얘기하고 시공사도 얘기 안 합니다. 네. 시공사도 솔직히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에요. 시공사는 갑자기 숨겨져 있던 용적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면 조합원들은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연면적은 어쨌든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건평이 늘어나면 공사비도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합원들한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조합장도 보통 무능합니다. 어르신들 이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적어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도 몰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조합원들도 무식합니다. 이 얘기하면 발끈할 수 있겠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모 1단지인데 옆에 2단지는 조합에서 용적률 300%로 간대. 그러면 야 우리는 용적률 240인데 조합장이 무능해가지고 옆에 300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분담금 폭탄인데 조합장 몰아내야 됩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단순 논리를 보면. 예. 왜 우리는 용적률 300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습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기부 체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땅 20% 날라가고요. 네. 임대주택도 200세대 더 지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대수는 늘어나긴 하는데 분담 금액은 한 1억 정도 줄어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분담금 1억이 줄긴 해. 근데 임대 늘어나 내 땅 대지분 줄어들어. 네. 그렇게 빽빽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1억을 더 낸다 하더라도 쾌적하고 넓게 짓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조합원들이 제가 아까 죄송한 말씀이 무식하다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이걸 아는 게 비정상이에요. 다들 내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조합해서 총회를 열어서 A안 B안 해서 지금 우리가 종상향을 썼을 때는 분담금이 얼마가 줄지만 이제 퀄리티가 이제 좀 떨어질 수 있고 임대도 늘어나고 빽빽해지고 밀도,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과 분담금은 좀 많이 내지만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얘기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적어도 얘기를 듣고 판단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가장 놀라웠던 데 중 하나가 용산의 청화 아파트 재건축. 그렇죠. 거기가 허용 용적률까지만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오. 사실상 준 1대1 재건축으로 하겠다. 야. 임대 아파트 거의 임대 아파트 안 만들고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 뭐 몇십 세대 안 되지만 그렇게 가겠다. 오.
분담금 내돈내산하겠다라는 거죠. 네. 물론 서울시가 네. 그거를 가만히 냅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가만히 냅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보고서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야, 청아아파트. 청아아파트 이제 재건축 조합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다. 제 친구들도 몇 명 사는데 똑똑해 그 친구들도. 네. 그리고 조합원들도 네. 대단하다. 왜냐하면 상한 용적률 가봤자 청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산 조망권에 딱 걸려서 층고를 높게 못 지어요. 진짜 중턱에 있어요. 네. 그러면 층수를 깎고서 용적률을 채우려면 건폐율 높게 빽빽하게 막 닭장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싫고 어쨌든 그것도 뭐 계산해 보니까 또 잘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상한 용적률 다 받지도 못하는 거 기부채나 하지 말고 임대주택 짓지 말고 허용 용적률까지만 짓자 라고 한 거거든요. 잘하네. 저는 멋있다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예요? 동부 이천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1대1로 갔었죠. 1대1 재건축의 상징이고요. 거의 분담금을 6억 가까이 냈거든요. 그렇죠. 5억 6천씩 냈으니까. 그 시절에 6억은 지금을 따지면 아니 신축 30평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 그쵸. 그 동네에서. 강북에서 신축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5억에 대한 돈을 쌩을 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촌동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 같이 갔으면 왕궁 아파트도 같이 갔을 텐데 왕궁 아파트는 10년 후에 이제 밀리다 보니까 거기도 1대1로 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박원 시장님이 1대1도 임대 아파트 만들어. 그래서 임대 아파트 만들어. 맞아요. 지금 진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예. 1대1을 서울시가 또 요즘 뭐 더불어 사는 사회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임대를 만들어도 문제입니다. 네. 제가 매번 얘기 나오는 거 임대주택 매입 가격 올려주세요 얘기하고 여기 반값이야 매각 강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원가를 인정도 안 해줘요.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떼돈 벌겠습니다가 아니라 임대주택 공사비는 그래도 원가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아니지 않아요? 뭐가요? 아니 원가 이하로 갖고 가겠다는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럼 이중으로 내는 거잖아 그러면. 그럼요. 이중부가예요. 그럼 이거는 법적에 걸리는 거 아니죠? 나도 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담당자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저걸.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면 국토부로 떠넘기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형 건축비, 표준 건축비를 선정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도 같이 세미나 가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원가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담당자가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많이 올렸다고 건축비 올렸다고 옛날보다는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근데도 지금 원가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공사비는 이렇게 뛰었는데 그러니까 올리긴 올렸어요. 찔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원가도 안 받는지 모르는데 이게 그겁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LH 퀄리티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비쌀 텐데. 임대 아파트를 만들 때 막 장판 깔고 그냥 벽지 대충 하고 조합원들은 실크 벽지 하고 대리석 깔고 이러는데 임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거꾸로는 됩니다. 아우 임대 아파트 내 배 아파서 이렇게 좋게 못하겠다. 나도 장판을 깔겠다는 오케이. 조합원도 같이 장판 깔고 나중에 알아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오케이인데 근데 조합원들은 막 홈시어터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뭐 이제 뭐 스펙들을 쌓아 나가면서 임대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하겠다. 네. 내장, 외장 차별되면 안 됩니다. 겉에서 보이면 안 되고요. 또 소셜 믹스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공사비는 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1억에서 2억이 손실이라고 얘기해요. 임대주택마다. 그러면 퀄리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하는데 제가 강남의 모 조합에서 물어보니까 임대주택 한 호실당 3억 마이너스래요. 강남은 또 고급화로 가잖아요. 그걸 또 세대에서 띄워주는 것도 아까운데 3억씩 또 현찰이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임대주택이 300세대면 마이너스 3억이면 이미 거기서 900억 손실이고요.
500세대면 1,500억 손실을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고, 근데 이제 국토부는 헛소리 하는 거죠.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80% 해준 것만 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야, 예전에는 표준 건축비였는데 기본형 건축비 해줬죠? 그러니까 고마워해요. 라는 얘기. 물론 안 해준 것보단 나은데, 이걸로는 택도 없다 얘기하고요. 이제 기본형 건축비 이제 가산비용 고시하지만, 이거 안 된다. 특히 여기서 기본 건축이 가장 문제는 지하 주차장 면적은 또 산정 안 해줍니다. 임대주택 계산할 때. 예. 근데 땅 파는 게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걸 그렇죠. 또 계산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저는 진짜 싫어해요. 역세권 사업 물어보면 저는 다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네. 빠숑님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아니 그거 이중부담 아닙니까? 라고 했잖아요. 네. 이미 우리는 땅을 기부 취납했어. 그렇죠. 임대주택도 내는 것도 부담인데 여기서 임대주택에 손실을 보면서 지어야 돼?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게 대표인 게 역세권 시프트들. 그리고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건축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개념은 이래요. 원래 너네 용적률 이거밖에 못 받는데 정부 우리 역세권 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뭐 도심복합 사업으로 가고 해서 용적률 빡 올려줄게. 그러면 야 용적률 이렇게 높아졌는데 너네가 다 먹으면 되겠냐? 네. 나눠 가져야지 해서 절반은 너네가 일반 분양에서 분담금 감소에 쓰고 절반은 우리 임대주택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여요. 네. 용적률 기존에 200이었다가 400으로 올렸어. 250이었다가 500으로 했어. 그럼 올라간 용적률 절반씩 공유하자라는 거는 합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늘어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일단 두 가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용적률이 기존에 200에서 설령 500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네. 땅을 기부 체납해서 땅이 줄어들면 줄어든 땅 곱하기 용적률이 했죠. 그래서 실질 용적률이 몇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그럼 실질 용적률은 4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00은 안 되고 그러면 그래도 200% 늘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절반은 국가가 임대주택을 삥을 뜯어가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 네. 그래도 일반 분양 늘어났으니까 분담을 줄잖아. 네. 하는데 문제는 임대주택 한 호실당 마이너스 지금 2억에서 3억까지도 간다는 얘기했죠.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LH 퀄리티로 짓고 싶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다들 고급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개발도 자꾸 정부가 이거 LH 아파트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아닙니다. 민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거고요. 메이저 시공사들 들어올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메이저 시공사가 들어오는데 퀄리티를 엉망진창할 수 없겠죠? 네. 싸게 할 수 없겠죠? 공사비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높아진 공사비에서 임대주택 차별 안 되죠. 요즘 어느 세월인데 이런 사회에서 임대주택 차별하는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2억에서 3억씩 해야 된다. 그러면 특히 역세권 시프트나 도심복합 사업들 보면 임대주택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임대주택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뭐 합치다 보면 뭐 500세대, 임대주택만 1000세대 막 이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답답하죠. 임대주택 500세대라고 하면 마이너스 2억씩만 잡아도 1000억 손실 확정 짓고 들어가는 거고요. 임대주택 1000세대라고 하면 2000억에서 3000억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공재개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 분양 이거 우리 이익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분양을 했었을 때 여기 분양 수입에서 임대주택이 또 우리 떼가요 하면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거 어짜고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민간 재개발에서도 종상향하는 게 무조건적인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러네. 지금 또 앞으로 남는 것처럼 뒤로 다 까지네 진짜. 근데 공공재개발은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에 그냥 조합원들 속여먹는 사업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바로 어제도 LH 분 만나가지고 좀 이거 아마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죄송스럽긴 한데 사진 찍자고 하시고 그냥 물론 좋으신 분들 LH는 죄가 없습니다. 네. LH는 죄가 없고요. 물론 LH가 이제 헐값에 매입은 하지만 LH가 그 인수가격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국토부가 이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LH는 따를 뿐이에요. 그런데 국토부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뭐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사업. 그래서 저한테 매번 사람들 얘기하는 게 여기 어때요 했는데 도심복합 사업 얘기한대요. 공공재개발 얘기한대요. 뭐 그러면 저는 일단은 믿고 거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실제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 가는 것들 보다 보면 막상 뒤에서 분담 금액 터져나가는 데들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우리 세대수가 2,000세대, 3,000세대 가는데 왜 이렇게 분담금이 많아요? 라고 하면 정답은 여기 있었다. 임대주택 1,000세대 있다 곱하기 2에서 3억 마이너스 깔고 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뒤로 다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사비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거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포가 아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건폐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인센티브 준다 하더라도 이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따져보세요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주겠다라는 거가 이제 눈에 딱 띄는 거죠.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잘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만 이뻐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사업 구조를 아까 다시 보다 보면 어때요? 분양 수입을 사실상 공공이 다 뺏어갑니다. 이게 반반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쫙 공공이 싹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사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해서 신축 임대를 갖다 바치고 땅도 갖다 바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사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종상향 해준다라고 하면 다들 땡큐 해야 될 것 같지만 변수는 기부 체납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공공기업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대지집은 박살나 있는 곳들 분명 누군가는 얘기해요. 소장님 저희 이 역세권들은 종상향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가지고 가는데요 라고 하는데 500% 넘는다 뭐 이러면서 막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땅 빼앗기고 임대주택 얼마나 기부 체납해야 되는지 잘 따져보시고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성 좋은 데들은 가격 쫙쫙쫙 올라가죠. 목동 얼마나 좋아요. 여의도도 얼마나 좋아요. 이천동도 얼마나 좋아요. 강남도 그렇고 이런 데는 그냥 막 가는데 네. 저는 그래도 사업성 있는 데들을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곳들도 발목 잡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저는 매번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없이는 그냥 재건축 활성화 위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조삼모사예요. 아까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못 갔는데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갈 수 있죠? 사업성이 있으니까 초과이익도 많겠네? 삥을 뜯습니다. 내놔!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윤덕 장관님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를 공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강남에 투기 광풍이 분대요. 이게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 제초안 덕분에 그나마도 눌려있는 가격이 정상화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규제를 한 게 문제인데 규제를 해서 이거 규제를 풀면 또 올라간대. 뭐 어쩌라는 건지. 근데 저 제초안은 아무도 안 냈잖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게 규제를 이제 실제로 부과를 시키기가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입주한 아파트도 부과 받았잖아요. 여기 반포 센트럴빌 같은 경우. 근데 돈 안 내고 있던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헌 요소라 말하는 거 미실현 이득 과세, 이중 과세,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과세를 하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물론 상식적인 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재건축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관련돼서는 저희 투미TV에서 영상 올린 거 있으니 한번 보시고요. 핵심은 얘기하면 1차적으로는 조합한테 부과를 시켜요. 조합한테 너네 5천억이야. 그냥 부과를 시키고 너네 조합에서 알아서 조합원들한테 나눠 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나누라는지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면 조합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 못 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 돈 없어. 배째 이러면 그 조합원 상대로 강제 경매 신청해야 돼요? 팔고 떠났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요. 조합이 이거 손실 다 얻는 건가요? 조합 빨리 해산하라면서요. 근데 이거 이거 해결 안 하면 해산도 못 하겠네요? 그리고 또 웃긴 거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들 이렇게 부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부과를 시켰어요.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 뭐 완화한다라고 해서 고령자는 그리고 장기 보유는 감면이나 아니면 좀 유예시킬 수 있는 규정도 뒀거든요. 그러면 유예해서 받아가든가. 네. 그럼 인별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인별 산출을 안 하고 그냥 조합에다가 본인도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조합원들마다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단독주택이나 뭐 40평대 재건축에서 대지분이 넓은 걸 가지고 있어. 네. 누군 조그만 걸 가지고 있어. 그럼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45평 들고 있는 사람은 대지분 컸기 때문에 분담금은 당연히 적긴 했겠지만 내가 기여한 게 많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금 나는 적게 부과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평균이 5억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 3억 내고 야, 이 코딱지만한 거 들고 있었던 사람이 7억을 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거꾸로 조그만 거 들고 있는 사람은 나는 분담금 이미 많이 냈잖아. 야, 큰 거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쟁의 요소가 되게 커서 실제로 부과를 해도 핵폭탄 같은 이슈고 그리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게 2018년도에 시뮬레이션 돌렸었던 건데 당시 반포 아크 리버파크가 그때 30억이 이 발표 시점에는 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억이죠. 지초한 분담금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이게 웃긴 게 조합원이 입주권으로 팔고 나가잖아요. 네. 안 내잖아. 맞아요. 피 다 받고 나가는데 안 내잖아. 그거 나중에 입주권으로 산사이 내는 거야. 딱 1년이나 몇 개월 보유했는데 그게 더 황당해 난. 그게 이게 형평성 문제죠.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게 준공 시점에 들고 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준공이야. 그런데 나는 갑이 계속 재건축 쫙 들고 있다가 준공 직전에 을한테 팔아. 예. 이제 을이 분담금을 10억이면 10억, 예. 20억이면 20억 싹 다 내야 되거든요. 프리미엄은 값이 다 갖고 왔어. 이게 뭐야? 이게 초과 이익을 다 갖고 왔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행정 편의주의예요. 네.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부과할 수가 복잡하니까.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냥 최종 소유자한테 다 때려버리는 거고 정확하게 여기서도 2차 부과지 1차 부과는 조합한테 해버리는 네. 거고 엉망진창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저는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비 사업의 쌍두마차가 결국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근데 한쪽 바퀴 빼버리고서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급의 위지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 2구 부동산 대책에서도 뭐 사실 맹탕 공급이다, 영끌 공급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할 생각이 있으면 제가 얘기했죠.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되고요.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 조합원 직영도 금지 규정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는 땜질식으로 안 됩니다.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고요. 네. 이거 폐지 없이는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안 내면 여러분은 그냥 앉은 자리에 당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이거 당하는 게 그런 강남이나 비싼 사람들만 걸리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불기에 걸렸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요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사업성 주세요 해서 인센티브 올려줄게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확충이 됐어. 사업성이 생겼네? 초과이익 내놔가 되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게 강남 얘기지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노원구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야 되고요. 일기 신도시 분들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말하고요. 마지막 이슈. 네. 이거 조금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지방선거 리스크가 지금 진짜 큽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네. 저희도 서울시 간담회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네. 가면 서울시가 솔직히 좀 미리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은 전문가들 의견을 안 듣다가 이제 와서 좀 의견들을 듣는 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지방선거 가까워지니까 어떻게든 이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좀 취합해보고 어떤 식의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도 저는 서울시 상대로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너 심통기 얘기는 잘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진짜 엄청나게 심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봤을 때도 내가 꼭 움찔했다니까. 저 안 불러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 너 하도 막 얘기해서 안 불러줄 줄 알았는데 또 불러주더라고요. 네. 근데 바로 어제도 이제 조합분들 많이 만났었지만 네. 이게 재개발 조합분들이 오세훈 시장을 약간 애증의 관계로 바라봐요. 썩 좋지도 않으면서도 또 싫어하기도 어려운 그런 관계가 일단 적어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이 본인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이제 밀고 가잖아요. 나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예전부터 밀고 갔어라는 게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지금도 강북 전성시대 하겠다, 선거 전략 뭐 이렇게 정비 사업 활성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신통기획 모아타운 많이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게 뭐겠어요? 알지? 지방선거 때 나 뽑아줘야 된다. 전 딱 그걸로 봅니다. 오세훈표 신통기획, 오세훈표 모아타운이잖아요. 네. 오세훈이 엎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안녕. 원점으로 가는 거죠. 안녕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통기획 모아타운 소유자분들은 오세훈을 찍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 네. 최근에도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간담회에서도 신규 지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수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위원님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자문회의 했었을 때. 근데 제가 얘기했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신규 지정도 알면서도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신규 지정들을 하면 그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을 뽑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네. 초기 재개발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오 시장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 있었죠? 강북 재개발 시기에 멈췄었다. 박원순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고 마른 수건 쥐어짜서 주택 공급을 노력해야 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일명 뉴타운 출구 전략 그래서 열심히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딱 그렇게 갔었고 또 지금 신규로 서울시장 아직 이제 경선도 안 열렸기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 조국 당대표께서는 옷소공 때문에 부동산 폭등했다. 강남 불패 문제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하고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사실 이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품화라고 말하죠. 방배 3익 재건축으로 네. 재건축하고 나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를 경험해 보고서 네. 나는 돈을 벌었지만 남들은 돈을 벌면 안 돼는 아니겠어도 재건축 재개발했더니 집값 폭등하던데 네. 이게 집값 안정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시장 선거 이제 출마하셨죠? 후보. 이제 민당 당내 경선을 해야지. 네, 당내 경선 물론 해야겠지만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특별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놈의 공공을 강조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을 업겠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 박원순 시장도 본인이 서울시장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초토화시키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근데 실상은 뉴타운만 28개 그리고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400개 넘게 해제를 시킨 게 박원순 10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번에 청와대 기자님이랑 점심을 먹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정원호가 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성동구청장님.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뭐 정원호 지지율 높아서 정원호가 나오면 좀 할만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정원호가 근데 당내 경선을 뚫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워낙 인지도가 떨어져서 하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대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정원호를 밀고 있다라고 하고 근데 딱 하나 지금 변수는 민주당 당대표가 정청래 맞나요? 네. 네, 정청래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의견이 조금 안 맞는데요. 정은호 이 구청장하고요. 아, 이거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하는 행위들을 보면 약간 독자 노선을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청래의 의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당내 경선의 마지막 병수는 정청래고 그거 아니면 일단 청와대에선 정원호를 미니까 정원호가 될 것 같다. 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로 따지게 되면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워낙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고 정원호는 서울 시민들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저희처럼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요거 하기 전에 보궐선거로 광진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로 진출한 그때 국회선거 나왔어요. 그때 고민정한테 졌거든요. 고민정도 낮잖아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노골적으로 가서 선거 운동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번에 또 대통령이 직접 와서 정원호를 선거 운동 해주게 되면은 질 수도 있어요. 왜 저분들은 고민정한테 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고민정은 전혀 정책 영향력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선거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모르겠더라고 진짜. 예. 그래서 정원호가 되면 그래도 최악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저는 성동구 토박이었으니까. 또 성동구 위상을 많이 올려놓은 건 사실이죠. 정부 사업 많이 했으니까. 예. 근데 정원호 구청장, 현 구청장의 대책 이제 정책을 제가 이제 성동구 주민으로서 오랜 시간 본 결과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소신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원래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네.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원해? 그럼 해주고. 또 성동구에서 해제된 곳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고 해야 되는데 반대 조금 있으면 해제시켜버리고 야 그런 식으로 갔다가 그냥 말 안 나오면 가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뭐 소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사상이 강력하지 않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좀 캐릭터가 세잖아요. 그러면 진짜 박원순 시즌2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정원호는 최소한 하겠다라는 곳을 없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두려워하는 것은 100%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박원순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었던 거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진보 계열 부동산 정책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우리 김수현 전 수석님의 부동산은 끝났다에서도 나오죠. 이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책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보수화가 되는 것이고 서민들 쫓아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면 거기 살던 이제 세입자들 쫓겨나가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사람들은 부르지만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말 수 없죠. 야 거기 살던 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다 나가서 국힘 지지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재개발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됩니다 라는 건데 결국은 애초에 표 계산만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빠숑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값 올라간다고 인식한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박사 논문 주제가 도시재생으로 썼는데 디테일하게 지역은 창신숭인 뉴타운, 창신숭인 도시재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 듣고 판단해 보세요. 2020년도 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했어요. 네.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하고서 이제 400개 넘게 해제를 시켰는데 네. 이 해제한 곳들 중에서 창신숭인 뉴타운이 1호 해제 지역이었거든요. 제일 컸으니까 뉴타운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창신숭인이 1호였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최근에야 많이 이제 지정했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일 때는 막상 생각보다 많이 지정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은 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지정을 했었고요. 1, 2, 3 다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4차 뉴타운까지도 얘기 나왔었지만 실제로 뉴타운까지 지정한 거는 창신숭인 뉴타운이 유일무이하고요. 뉴타운 후보지로 갔다가 뭐 서계청파동에 뭐 이렇게 한 거는 있어도 실제로 정비구역, 정확하게 재정비 촉진구역을 지정한 창신숭인이 유일무이했었고 당시 유도 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 했었다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빼고서는 다 해제됐었죠. 다 해제됐죠. 예. 이제 그랬었던 건데 그러면 유일한 뉴타운이잖아요. 그리고 뉴타운 출구 전략이잖아요. 어떤 걸 먼저 해제시켜 버리느냐? 바로 2013년도에 첫 뉴타운 출구 전략 대상지가 창신숭인 뉴타운, 그리고 1호 도시재생 사업지가 창신숭인 뉴타운, 이 벽화마을 나오는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박오로 또 오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 하면서 1호 신속통합기획 선정지가 또 창신숭인 뉴타운인데 이게 가나다 순도 아닌데 왜 공교롭게 창신숭인동이 제일 1번으로 있을까? 과연 우연의 이치일까요? 부연을 지금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전 시장이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을 한 거지 뭐. 예. 네, 제가 바로 오늘 저녁에 예. 창신 9구역 강대선 위원장님이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이 논문을 그렇겠죠. 쓰는 데 있어서 도와주셨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인터뷰나 이제 조합원 분들 이제 많이들 소개시켜 주면서 했었는데 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알았던 것 중 하나가 네. 전 그동안은 도시재생 간 사람들이 그래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여기도 써있잖아요. 주민 요청으로 해제했다. 왜냐면 뉴타운 해제할 때 30% 동의를 받고 해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워낙 정비 사업도 어려워지고 다 해제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뭐 금융 비용 증가하고 공사비 증가하고 하니까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지 맙시다라는 목소리가 또 실제로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해제를 한 줄 알았었는데 와 저는 인터뷰 깜짝 놀랐던 게 네. 찬성을 나는 안 했었다. 나 해제 찬성 안 했었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였고 네. 찬성 동의도 졸속으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은행 앞에서 뭐 지나가는 길거리 시민들한테서 받고 창신숭인 주민이 아닌데도.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받고 거기 그리고 조합도 아닌데 거기 이제 창신동 매운족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장 저도 상인들한테 받고 가끔 갑니다. 네. 시장 상인이 거기 밥 먹고 있었던 손님들한테 받고 이랬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원래 당연한 얘기지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시의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있대요. 이거 절차 제대로 안 지키고서 해제 동의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리고 실제 그걸 받던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다 받았다. 봉제 공장 하는 사람들한테 받고 공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한테 받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창신숭인을 해제시키겠다고 딱 찍어서 내려온 거고 그걸 막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요식행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역량으로 갖다 그냥 밀어붙인 게 그 시절에 있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있었었던 것이고 이게 또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선거 조심해야겠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또 지금은 그 시절과 다르게 눈을 불 켜고 지켜본 사람들이 많아서 적어도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면 조합 총회를 통해서 해제를 결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는 난 곳을 가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요. 네. 근데 지금 지방선거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시 인가는 받은 곳들을 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들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해제를 많이 했었지만 조합원들이 해제 안 하고 버티는 곳들을 강제 해산 물론 시킨 곳도 있습니다. 장이 15구역, 사지 2구역이 대표적인데 맞아요. 예. 그런 곳들은 대법원까지 끌고 와 서울시가 졌죠. 서울시가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은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해제가 안 되고 버틴 곳들은 대표적인 곳이 잠실주공 5단지죠. 박원순은 거짓말쟁이 하면서 막 이제 빨간 띠에 막 붙여놓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를 안 열어주죠. 건축심의가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해요? 인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계속 사업시행 인가를 차일피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르죠. 재개발 재건축 해주겠다 하더라도 정호가 될지 박주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도 지금 썩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놈의 소셜 믹스. 임대주택, 기부채납, 한강뷰 임대, 데이케어 센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수 시장도 그런데 진보 시장은 오죽 더 할까? 공공보행로 내놔, 네. 기부채납 더 해,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인허가가 더 난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도 하고 지금 동호수도 완전 랜덤으로 조합원들 물량까지 섞어서 투표하라고 추첨하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들을 가는 게 좀 안전하겠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감정평가 조합원들끼리 하는 거고요. 분양신청도 조합원들끼리 합니다. 인허가청이랑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다 경우의 수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재선할 수도 있고요. 정원호 구청장이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박주민 의원이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각각 그려지는 시나리오들이 있죠. 그건 최악은 피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방선거 전에는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드립니다.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좀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초토화되면 살아남은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높아지는 상품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남은 즉 사업시행인가 받은 정비사업들이 또 비싸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세대 다가구, 뭐 연립 이런 데들은 진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재개발이 아닌 이상은. 그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자꾸 저는 이거 아마 여러 사람들이 볼 텐데 정치 쪽에 계신 분들도 저는 항상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재개발 재건축 필요하고요. 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규로 세대수 증가폭 미미하다.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 수는 또 감소하는 곳들도 있어서 네. 순증인의 순감이다. 이런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하고 나니까 집값만 올라갔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평생 재개발 재건축 못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집값 안 올라간 거 치는 이사 가요. 그런데 저는 성동구 토박이란 얘기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장동 산등성이에서 그 빌라에서 태어났었는데 그 예전에 옥수동은 진짜 홈런했어요. 이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옥수동 금호동은 우리 서울의 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못 사는 동네의 결정체. 근데 해당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신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금 30평대 시세가 30억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옥수동이 30억이라고? 여기 서민주택들이 다 철거하고 고가 아파트 만들었으니까 나쁜 거네? 하면 이제 논의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논의는 옥수동이 30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30억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옥수동이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우리가 쌍팔년대 이 모양이 그대로 있다 칠게요. 네. 옥수동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겠죠? 물론 사는 사람들은 있겠죠. 전세 1억도 안 되는 몇 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옥수동은 주거 선택지로 하지 않을 거고 죄다 어디로 갈까요? 잠실이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내가 거주 환경이 양호하다라고 판단되는 곳들로 더 몰려갈 겁니다. 그렇죠. 해서 창신숭인동 얘기도 언뜻 하긴 했었지만 저는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제일 좀 인상 깊었었던 게 이거 빈곤 포르노다.
아니 서민들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창신숭인동에 실제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네가 직접 살아봐라. 1년도 아니고 6개월만 살아봐도 내가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도시재생은 그냥 동낭비였고 거기서 돈 벌어 갔었던 그 도시재생했었던 사람들도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은 없었다. 여기 주민위원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새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냥 시민단체들 돈 뿌려주는 사업이었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도시재생으로 갖다 돈 낭비하고 삶이 계속적으로 낙후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창신숭인동 예전에 사람이 많았었고 활기가 많았었는데 물론 그때도 못 살았죠. 옥수동처럼. 그렇지만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응팔 촬영지가 창신숭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응팔을 거기서 찍었겠어요. 그냥 동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그대로 있으니까 젊은 층들은 다 떠납니다. 창신초 폐교 위기라고 말하고요. 다 떠나고 뜻 있는 사람들 다 떠나고 노인들밖에 안 남고 그 빈 공실을 이제 누가 채워나가냐? 외노자들이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또 어떤 발언도 있었냐면 젠트리피케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된다고 오히려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된다. 외노자들이 다 이제 내가 우리 세대를 떠나고 나면 이제 대림동처럼 될 거다. 우리 세대일 때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보통 저는 어르신들이 재개발 재건축 많이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네.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죠. 그런데 그분들도 나는 설령 입주를 못해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솔직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려도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이 동네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진짜 재개발 재건축 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동네 주민들이랑 제대로 얘기한 사람은 얼마나 있나 싶거든요. 저는 여기 논문에서 인터뷰 다 해가지고 기록해 놨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고요. 그래서 유효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빌라, 오피스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를 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서울 주택 비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거거든요. 네. 서울의 아파트는 10%도 채 안 돼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신축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내 아파트까지도 신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런 거를 그냥 저는 이악 물고 부정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보는 재개발 재건축 싫어합니다. 표 계산에서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개발 재건축 말로는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지만 공공으로만 몰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부 채납 많이 삥 뜯어갈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현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의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각종 규제 대책들 발표할 때마다 활성화하겠다라는데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개선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안 바뀐다? 그냥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6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정비사업 시장 험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살아남을 곳들만 잘 투자해야 된다. 옥석 가리기 잘 하셔라. 라는 얘기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훌륭한 진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특강이었습니다. 저도 녹을 놓고 듣는 방송이었었고요. 정비사업 전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박사 학위를 지금 최근에 받으셨던 정말 생생하고 날카로운 그런 인사이트와 시야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김정은 소장님이, 김정은 박사님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행히 젊으셔서 앞으로 계속 활동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더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앞으로도 정말 험난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기라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기회라고 생각하면 또 길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혹시 깨알 홍보해도 되나요?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게 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희 멤버십도 좀 키워볼까 해가지고 박사학위. 예. 저희 이제 투미 유료 멤버십 이제 본격적으로 연회원 제도도 도입하면서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공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뭐 고정 댓글로 혹시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 제가 이제 하나 남겨드릴게요. 해서 저희 투미 멤버십도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김재경 소장님은 뭐 신뢰를 주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달에 어떤 또 이야기로 들고 오실까 벌써 설레는데요.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설날 지난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스마트 투표의 당산에 세미나실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소규모로 좀 재능 기부 한번 해주세요. 미니 특강. 아유 그럼요. 예, 빠숑님께서 그러면 불러주시면 예, 언제든지. 하면은 멤버십 다 갈 거야 아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